미디어페어와 함께하는 김은국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2부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너무 멋진 이은영 소장님, 1부에서 정말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들, 경력들, 지혜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2부에는 우리 한국 사회 어떻게 봐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소장님의 경험과 지혜를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부에 만나니까 더 네,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항상 뵐 때마다 너무 밝고 또 환한 웃음으로 많은 소통을 해주시는데요. 그 소통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도 바꿔지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오늘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한 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최근 이제 자료 나온 거를 보면은 한 30%대 중반 정도, 한 33에서 한 37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ARS 조사에서 한 40대 초반, 40에서 한 42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언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0.2%포인트만 올라도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 1000샘플을 조사하니까 오차 범위가 한 6%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0.2만 올라가도 지금 상승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 감이 좀 계속 대통령 지지율이 뭔가 올라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과의 그 지지율 그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대통령이 이제 패턴이, 지지율 그 5년의 패턴이 가장 비슷한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 초반에 광우병 파동으로 이렇게 부정이 확 올라갔는데, 그 뒤에 그 패턴을 보면은 그렇게 좀 만회를 하는 흐름을 보이지 못했어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그 경제에 있어서 747 공약이라는 걸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지만, 그 임기 내에 뭐 자원 외교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성과들이 썩 좋지가 않아서, 결국에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우하향하는 지지율 그래프 곡선을 그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히 더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패턴하고 가장 비슷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초기에 1년 안쪽에서 순방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순방을 가면 보통 대통령의 순방은 다 지지율 플러스 요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희한하게 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30%대 중반을 이루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지지층이 양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양당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큰 편인데, 여기서 지금 20%대 한 번 더 떨어지면 총선을 지금 7, 8개월밖에 안 남기고 있고, 지금 지역에선 다 후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결사적으로 이게 20%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막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방 압력이 더 낮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버텨주고 있는 그런 지지율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정평가, 다시 말해서 50에서 60% 가까운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네. 정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는 정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지,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방은 무조건 플러스 효과고, 그럼요. 외교적 사안들. 가시지 않을까? 그럼요. 따라오셨죠. 그런 경험도 많고, 예를 들어 네. 국내에서 뭐 잼버리 행사했다, 국제 행사했다. 이런 건 다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 뭐 아시안 게임, 월드컵, 그렇죠. 네. 국제 행사 할 때마다 플러스가 되는 건데 지금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마치 뭘 잘 수습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 재주는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론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0.12% 오르는 건 그건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지지율에 있는 건데, 그냥 플랫 이렇게. 그런데 그걸 상승이라고 표현하거나 이거는 언론의 잘못된 표현인데, 그걸 누구도 제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겠죠. 저희들 눈에는, 저도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모습이 그냥 뭐 느낌적으로 갖고는 있는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죠. 더 떨어지게 되면 동력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부정평가 요인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지난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잠깐 부정평가보다는 긍정평가가 더 높았고,
그 이후는 지금 부정평가 계속 높은 수준인데 한 55에서 60 사이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그 부정평가 요인이 많은 게 이제 그 외교에 대한 문제도 많았었고 노조에 대한 어떤 태도도 많았는데 오늘 그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 의뢰해서 한 자료인데 여기서 부정평가 1위는 그 경제 민생을 뽑았어요. 드디어 이제 부정평가에 경제와 민생이라는 단어가 오늘 조사에서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이 지난번에 이 같은 기관에서, 같은 회사에서 조사한 걸로 지난번에도 이게 경제 민생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는 22.5%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2.6%로 10.1%포인트 상승을 해서 1위가 나왔거든요. 이 경제 부정평가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더 국민들께서 하반기는 정말로 경제를 좀 잘 관리를 해라. 지금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보낸 거죠, 지금.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흐름도 그렇죠. 그렇고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동향 또 내수 네. 시장 이런 보면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추경이잖아요. 35조 그렇죠. 추경을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추경을 해야 돼요. 나는 좀 국간이 약간 비더라도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재정 건전성, 국가 재정 건전성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잖아요. 근데 추경을 지금 해서 지금 이 밑바닥엔 돈이 안 도는 그런 상황인데 추경을 해서 이걸 좀 돌려줘야 되는데 추경을 절대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일단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 평론가들과 같이 토론하고 나면 다들 네. 하는 말이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음, 과거에 청와대라든가 주요한 기관에서는 장이 참모들이라든가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누구도 대통령이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네.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보수 평론가들이 그쪽 진영에서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정치 경험이 완전 없습니다. 거기다 특수부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 사고는 이분이 다 처리했어요. 그야말로 진짜 설거지를 이분이 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대통령의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발언들 녹취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안타깝죠.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경제 방점이 있었지만 윤석열 네.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 네. 조국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공정과 정의도 계속 깨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경제와 민생까지 깨진다 그렇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질 부분이 없다는 건데요. 외교도 항상 계속해서 망신당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 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지금 처음으로 나왔고요. 특수부 검사 출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아주 좀 소수로 있어요. 두테르테 같은 사람. 근데 그분도 시장인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치 경험을 하고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쪽 사법 쪽에 그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시각이 확실히 사법부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들하고는 좀 시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많이 좀 갖고 계시더라. 네.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은 다 범죄자, 그렇게- 범죄 혐의자로 보는 예, 경향이 예, 강하죠. 경향이 있어요. 저는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좀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신 거를 제가 이제 뎁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법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시질 않아요. 되게 미시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고 이런 중심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듣지를 않으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그냥 태산인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경제만이 태산이 아니고 후쿠시마 해고연 폐수 방류권 보더라도 경제만이 아니고 외교, 민족적 자존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모든 분야에 있어 다 걱정인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핵 오염수 문제가 이제 지금 일본에서 계속 동의해 달라고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사실 여론과 민심이 다른데 이 핵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민심이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악재가 하나 지금 터졌죠. 바로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인데 이거 지금 거의 게이트화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사실 이
양평 땅 그 종점 변경 문제는 이미 대선 그 시기 그때부터 그 공흥지구 문제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종점지 변경이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 이슈가 지금 대통령이 뭐 그 장모 그 사법 처리 감옥 간 거에 대해서도 구속된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사과 성명이 없잖아요. 대국민 사과 성명이 없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요게 국정조사에서 잘 다뤄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미 국민들은 이 사안을 게이트화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렇죠. 네, 악재가 그래서 지금 두 개가 큰 게 있습니다. 세 개네요. 경제까지. 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안들이 잘못됐을 때 잼버리 사태도 그렇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맞아요. 도리어 국민들한테 개사과 사진을 주면서 네. 사과는 개나 먹으라, 개에게 네. 줘버리라는 이런 비아냥까지 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정치는 역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치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이 현 정부의 문제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성비 변화가 있어서 사실 이제 사과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제기도 사실 일각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적한 내용은 다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또 민주당에도 그런 요구가 있어요. 사과를 너무 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그 노인 폄하라는 프레임을 쓴 그 혁신위원장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말라는 요구가 막 그 지지층 안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안을 대할 때 이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당과 집권 여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위치거든요. 네. 국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국정을 이끄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못된 사안이 발생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무조건 것이고요. 네. 야당의 입장은 야당도 당연히 사안이 되면 사과를 해야 되지만 야당은 무조건 사과가 아니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당이나 정부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요. 일단은 문제가 잘못되고 사람이 죽거나 또는 사태가 그렇죠. 발생하면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안 되는 상황 참 답답한데요. 그걸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인데 네. 여당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의 연관 관계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대 중반 나오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초반 정도가 나와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여당의 지지율을 리딩하는 더 높은 수준에서 리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이 지지율과의 관계는 낮은 수준에서 대통령이 리딩을 한다. 그리고 그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굉장히 지금 없다. 그래서 상당히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개의 그 임기 지금 초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희생당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할 기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또 여당은 한술 더 뜨는 그런 발언들을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여당 지지율은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대 여당 중에서 저는 가장 최약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나 과거의 청와대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지적하고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여당인데 지금은 거의 용산 출장소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아무런 지적도 못하고 그냥 끌려만 가는 집권 여당은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면 국회 출입기자면서 처음 본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최약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대통령실 직원들은 그 여러 가지 고언을 정책적 제언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상이 있는지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걸 계속 올리는데 지금 그게 시스템이 좀 파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고 말하면 도리어 불이익을 받고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면 오래 안 되는 쫓겨나고.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그 의전 비서관하고 그 외교 라인이 그냥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참 역대 정부에서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그렇게 다 쫓겨난 이런 케이스는 참 흔치 않은 경우예요. 없었던 없죠? 일이죠. 네. 저도 지금까지 30년 현장을 많이 지켜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을 인사 불이익 주라고 얘기한 그런 경우도 사례도 없죠. 헌정사상 처음이거든요. 네. 하나하나가 다 지금 헌정 기록을 깨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게 좀 세상이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거에 한해 어떤 단편적인 현상인가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워낙 우리가 보던 것과 너무 다른 것들을 하니까. 근데 이건 패러다임 시프트는 제가 볼 진짜 때는 아닌 것 아니죠? 같고요. 네. 정말 잘못된 정치. 정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협상할 줄도 모르고 협치할 줄도 모르고 또 상대 의견 존중할 줄도 모르고 완전히 일방적인 의견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맞서는 야당,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ARS 측면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무당파층 사이즈가 많으면서 국민의힘보다 좀 낮은 경우도 있고 엇비슷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민주당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당내 어떤 계파 간의 단합이 좀 아직까지는 화학적 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근데 이거는 그 어느 정당이나 그 안에서 주류 비주류 간의 어떤 경쟁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당 대표를 향한 그 사법적인 어떤 그 조사와 수사와 이런 게 이런 형태로 나타난 적은 역대 정부에서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표가 대선을 같이 치렀던 경쟁자였잖아요. 근데 이 경쟁자를 향해서 1년,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까지 계속 소환하고 계속 불러대고 조사받으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탄압인 거죠. 그리고 아직 안 만났잖아요. 대화를 아예 거부하는 이런 형태가 역대 대통령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민주당에는 가장 큰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실 여야가 뭔가 협의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지금 차단되어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서 같이 여당과 같이 성과를 네. 만들어내고 여당도 이익이 되고 야당도 이익이 되고 국가적으로 네. 이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실종이 되고 협치의 가능성도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 대치 국면이 그 사실 집권 초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 과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지금 대치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이 상황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내년 총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가장 그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표 문항들이 중요한데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고요. 선거를 앞두고는 그 지형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특히 이제 2년 차 되는 중간평가의 시기여서 중간평가에 대한 여론 민심의 방향이 어떻냐. 요거는 최근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중간평가에 동의하는 흐름이 거의 지금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론으로 갈지 아니면 견제론으로 갈지 평가론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지하고 돕기 위한 그 국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좀 더 잘하라고 채찍을 드는 그런 심판의 성격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그 이제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뒤처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분석을 좀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최근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최근 3번의 총선에서 모두 다 대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 수도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선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선수가 높다 보니까 뭔가 이 민감성이라든지 그 민심에 대한 좀 어떤 그 체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활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리고 그 최근 한 3번의 선거 한 12년 사이에 또 사회는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고 또 새로운 유권자들이 많이 진입을 했는데 이제 그 속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그 사이에 또 민주당이 또 집권에 실패를 하는 것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현재는 좀 민주당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지형조사와 대입해가지고 그 상승분을 보면은 서울의 경우는 민주당의 상승폭이 국민의힘의 상승폭보다 한 7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이게 갤럽 조사 기준으로 그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그러니까 증가폭이 민주당의 경우는 14%가 정도가 증가를 하고 국민의힘은 2% 정도 증가를 한 반면에 경기도는 민주당이 19%, 국민의힘이 6% 같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지역이 이제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은 민주당이 한 19% 정도 증가하고 국민의힘은 4%밖에 증가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3, 4배 정도 민주당의 증감폭이 더 크게 데이터상으로는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요소가 인물 변수예요. 그래서 인물 변수가 잘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의 민주당의 상승폭이 그대로 다 그 인물에게 흡수가 되는데 인물 변수가 좀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이 상승폭이 낮아지고 국민의힘 상승폭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선은 지역별로 또 다 그렇죠.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달라요. 각 네, 지역구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르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계신 과천광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미래 정치 걱정하시는 국민들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회 또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제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내년 총선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17년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그 탄핵 이후에 당선 3차례 선거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 효능감에 부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후보들과 또 중앙당에서 선거 전략을 짜는 모든 분들은 내년 승리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개혁 과제를 다뤄야 되는가. 저는 제 첫 번째는 검찰 개혁 과제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론개혁 과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지난번에 2017년 이후에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해서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정책들을 같이 병행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해주신 얘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언론 개혁한다는 거 말은 쉬운데요. 실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요. 언론계 그렇죠. 지형 정말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네. 언론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들이 승복하게 만들어서 전체 판을 짜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고 검찰 개혁도 그동안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해법으로 접근해서 성공시켜야 된다. 자칫하면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저도 이제 경기도 대변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사 같이 근무할 때 보면 정말로 유능합니다. 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 정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들기 위해서는 그런 실력 있고 유능하고 하나하나의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다가오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고 실력 있는 우리 소장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한 말씀만 네. 마지막 정말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이제 그 정치를 경험하고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뽑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대화를 나눠보면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유능함만을 강조하는 사람인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해 주셔서 내년의 총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변화를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절박하게 내년 총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정알못이 다시는 정치를 망치는 이런 일을 하게 냅둬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 오는지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현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개혁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적 마인드로 함께 해나가면서 개혁을 해나가는 거. 우리가 많은 스타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을 정치하는 거 처음에는 약간 반짝했지만 결국은 개인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전체의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런 좋은 분들 잘 뽑아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소장님 모시고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소장님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